무진기행 탈거 보셨죠? 네. 무진기행은 어떠셨어요? 정엽 씨가 방금 얘기했는데 다 들렸어요? 뭐 명작이라고 하는데 네. 제일 거슬리는 게 불륜이 제일 거슬리는 약간 막장처럼 그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그게 너무 크게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뭐또 가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너무 압도적으로요. 세계적인 명작치고 불륜 장면 한 장면 정도 안 나오는 명작 없어요. 고전을 읽어보세요. 어느 장면에 어떤 고전을 읽던 시간에 그런 사랑 이야기는 다 있어요. 다 있고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하죠. 사실 중요해요. 왜 그 장면이 아무렇게나 끼어들지는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작품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지 허투루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기 어떤 개인나라고 목포의 눈물하고 그 얘기는 또 뭐 어떤 도대체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개인날, 목포의 눈물, 하인숙이 부르는 그냥 읽었죠? 아니 목포의 눈물 나와 작품에. 고상한가 참. 아 노래 부를 때 노래, 한 선생님이. 클래식 음악이랑 네. 단순하게 클래식과 뭐 대중가요의 어떤 조합이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에요. 예, 거기에는 어떤 개인날의 내용을 안 되면 이 작품도 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가도 또 보여요.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또 얘기도 또 알아야지 좀 보이는 작품이기도 해요. 그 나비 부인. 예, 나비 부인. 나비 부인. 예, 푸치니 오비의 그 나비 부인 중에서 어떤 개인날이 이제 이막에 나오는 노래인데 오페라로 볼 때 다 그렇게 뭐 잘 느끼겠더라. 근데 뭐 물론 이제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걸로 보니까 더 그랬겠지만 좀 오래전에 봤는데 그래요. 근데 무진기행이라는 게 일단 무진이라는 게 그 제목이 많은 거를 담고 있잖아요. 이것도 보통 기행하려면 우리가 그 어느 곳에서 출발을 해서 어느 곳으로 갔다가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있고 또다시 어떤 이야기들은 여기서 또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행 안에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원점 회귀형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느 한 장소에 출발했다가 딴 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만세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만세전. 윤상섭 소설가가 쓴 작품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막 지루해서 죽을 거예요. 선생님 저기 안 보고 싶으신가 봐요. 자만할 때 읽으시라고. 신원제. 근데 작품을 이해하고 읽으면 너무 잘 된 작품이에요. 너무 잘 된 작품이에요. 일제 강점기 시대 상황을 정말 잘 묘사한 작품이에요. 근데 애들 보고 읽으려면 집에 죽어요. 맞아. 정말 좋은 내용 갖고 있어요. 원점 회경의 소설이에요. 원점 회경 소설 이런 게.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원점 회경이죠. 서울에서 출발해서 무진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기행 소설이 갖는 특징이 있어요. 기행이라는 거는 어느 장소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어떤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여행이라는 게 견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죠? 보고 듣고 그러면서 내 어떤 사고를 확장시키는. 그래서 저는 그 여행이 참 이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고 듣는 데서 끝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박지원 열알기도 봤지만 거기서 끝이지 않잖아요. 뭔가 새로운 걸 보고 그거를 뭔가를 발전시켜서 창의적으로 넓혀가는 그런 확장된 사고로 나가잖아요. 그 기행이 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성찰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 여행이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성찰의 과정이 이 안에는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이 끝났을 때
대부분의 소설 속에는 뭘 얘기하냐면 그래서 이런 소설은 대부분의 성장 소설이에요. 내면이 성숙하게 돼요. 뭔가 성장 소설. 예, 성장,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무진기행은 사실 이런 거는 잘 안 보여요. 이런 건 잘 안 보세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기행 소설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랑은 조금 달라. 그래서 보통 뭐 어디 가는 길 이런 식의 소설도 많거든요. 그런 소설들의 특징들은 거의 다 갔다 오고 나서 뭔가 내면이 많이 성숙해 있는. 그래서 이전에 나와 끝나고 나의 달라진 모습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 소설은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근데 무진이라는 공간이 가장 특징이죠. 자, 이 작가가 그 1941년생인데 일본에서 태어나요. 오사카에서 태어나서 이제 해방을 맞아서 돌아왔는데 그 경상도 포항 쪽에서 잠깐 살다가 대부분의 세월을 그 전라남도 순천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그 지금 순천 여러분들 거기 어디야 순천만들 여행 가보셨잖아요. 그 순천만 가면 김소웅 문학관이 있어요. 근데 되게 조그매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럼 명성에 비해서 작품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 소설집 정도 하나가 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명성은 진짜 어마어마하죠. 왜? 아까 기영도 시인도 시중 한권 딸랑 있는 건데 그게 스타디셀러가 돼가지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읽듯이 이 작가도 작가들이라면 또 누구나 김수목을 거쳐가지 않은 작가는 또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작가예요.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했을까? 흔히 우리가 이제 뭐 감수성의 혁명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김수목 작가는 41년에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학창생활 이분이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생활을 할 때가 60년대잖아요. 그러면 한글 세대야. 한글 세대. 그럼 이 이전 세대들은 어때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일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런 세대들이 있죠. 어쨌든 간에 싫든 좋든 간에. 그래서 약간은 좀 이 이전과 이후를 나눌 때 여기는 완전한 이제 한글 세대로서 그런 첫 번째 작가분에 속하는 선두주자라고 보면 돼요. 이때의 작가들이 김성욱 작가를 비롯해서 이청준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 정말 뭐 그 당시에 거의 동년배일 거예요. 이청준 작가라는 이분이 둘 다 이제 서울대를 다녔는데 이분은 이제 불문과를 나왔고 이청준 작가는 서울대 동문과를 나오고 둘이 같이 이제 문학 동아리에서 같이 활동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들 한글 세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이죠. 그래서 어떤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흔히 뭐 감수성의 혁명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전과는 다른 그죠? 어떤 감수성을 갖다가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의 소설들은 어떤 이슈 커다란 이슈가 있었어. 일제강점기라는 시대가 있었고 시대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랬는데 이 작품은 철저하게 개인 넘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정적인 걸로 넘어오는 거죠. 물론 이게 처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메밀꽃 필무렵 같은 것도 개인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대가 담겨 있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 그 다음에 더 좀 충격적인 얘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승호 작가가 펜으로 글을 썼다면 그동안의 작가들이 곤봉과 말뚝으로 글을 썼다면 김승옥에 의해서 비로소 펜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찬사죠. 엄청난 찬사예요. 사실 뭐 저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일제강점기라고 해서 좋은 작품도 없었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한 이런 만세전 같은 작품도 정말 뛰어난 작품이고 뭐 최만식 선생님의 여러 작품들 같은 경우는 그런 풍자 문학이 뭔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 작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이 정도까지 그렇게 진짜 해야 되나 이런 의구점은 들지만 어쨌든 그 평론가는 그런 표현도 쓸 정도로 그래서 김성욱이라는 작가를 대단하게 표현했던 거고 그 우리가 잘 아는 뭐 이어령 문화체육부 장관 했던 분 이어령 박사 같은 경우 대학 강사 시절에 제자였었어요. 그래서 능력을 되게 높이 찾던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어디야 문학사상인가 그게 주관으로 있을 때 상을 주고 싶어서 이상문학상을 이제 처음 제정을 하거든요. 김준욱을 줘야 되는데 워낙 이제 자유분방해. 호텔에 가둬놓고 사람 그거 지키라고 직원들 계속 지키라고 그러고 호텔에 감염을 시켜놓고 글을 쓰게 하는. 그래서 나온 작품이 서울의 달빛 영장이라는. 그 원래 김성욱 작가는 장편을 쓰고 싶었었어. 그 장편을 쓰려고 했는데 장편을 쓰지 못한 거야. 어디 고까지만 딱 마무리 짓고 이제 탈출을 한 거야. 이하영 교수가 그걸 보고 야, 얘 안 돌아와. 이제 더 이상 못 써. 이거 못했어. 이것도 단편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어. 이상문학상. 이래 이상문학상. 다음 시간에 서울 1965년 겨울 같은 거는 동인문학상 수학 작품이고. 근데 이 작품들이 전부 다 1964년. 그러면 41년이고 64년이니까 23살 때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거긴 해요.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작품을 썼다는 게. 자, 무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해 보지. 무진이 하면 여기서 뭘 얘기하냐고 무진이라고 썼을까? 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은 아니죠, 그죠? 무진은. 우리가 뭐 황석영 선생의 그 산포 가는 길 할 때도 산포도 실제 존재하는 지명 아닌데 얘도 실제 존재하는 지명은 아니에요. 이 안개물가고 나무 진짜예요. 그럼 안개가 가득 낀 나무 이런 뜻인데 바로 연상되는 도시가 어디예요? 금방 얘기했던 이분이 살았던 순천. 그렇죠? 여기를 아마 모델로 삼은 가상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뭐 가상의 공간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거는 지명으로서의 공간은 아니겠죠. 지리적 공간이 중요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럼 이 무진이라는 게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 지점을 일단 읽어내셔야 돼. 여러분 자꾸 읽고 나서 무진 하면 뭐가 생각나던가요? 뭐 일단 왜 첫 장면에서 보면 책 가지고 계신 분은 그 158쪽 그쪽에 보면 그 공무원들 둘이서 대화 나눈 장면이 있잖아. 네 번째 줄에 보면 무진의 명산물이 뭐 별로 없지요 이 얘기. 근데 마지막 단락에 뭐라 그래? 무진의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그죠? 명산물을 안개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안개는 마치 이승의 함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기가 뿜어내놓은 입김과 같았다. 마치 귀신이, 그죠? 귀신이 입김처럼 매일 밤 뿜어내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닷속에서 방향을 바꾸고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는 그걸 해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 자, 그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그 160쪽의 네 번째 줄에 보면 자,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없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왜? 무진이라는 게 봐요. 뭐라고 얘기해요?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른다. 그럼 여기서 무진은 지금 해와 바람과 대비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해와 바람의 상징성을 같이 또 우리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 해라는 거는 뭐겠어요? 해는 항상 플러스 양의 극치잖아요. 이상의 날개에서도 보면 정오의 사이렌이 울릴 때 날개가 돋아라 다시 돋아라 이렇게 미치잖아. 그런 것처럼 양의 극치란 말이야. 네? 그러면 이쪽은 아까 역이라는 표현도 나왔지만 그죠? 음이잖아요. 여기는. 또 바람도 왜 여기서는 양일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왜?
불어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얘는 전부 다 양으로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무진이라는 공간은 뭔가 주인공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공간? 뭔가 답답하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하여튼 안 좋은 쪽으로 다 지금 그죠? 있는 그런 공간인 거죠. 자, 그런 공간 속으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고 있는데 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이유가 뭐 있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죠. 그걸 놀러 가는 거 아니야. 놀러 가는 거 아니고 승진을 이제 그죠? 로봇 뭐, 모양 예, 승진을 너 전무를 시켜줄 테니까 간섭. 잠시 뭐 시끄러울 수 있어. 낙하산으로 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잠시 고향에 내려가 있어라. 그럼 다시 불러주겠다. 뭐 이래서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간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생각나는 저 장면들 한번 얘기해 봐요. 나한테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 어떤 거 있나? 죽었던 자살했던. 그쵸. 자살하는 여자. 그것도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또 수면제 만드는 그렇죠. 뭐 수면제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욕망이잖아요. 그것도 욕망이고 그런 수면제를 만들면 잘 팔릴 수 있겠다. 또 이게 자기가 대회생제야. 회사 이름도 재밌잖아. 대회생제. 뭔 회생제래? 대회생이 있고 소회생이 있고. 그죠? 자 여기 보면 그 162쪽에 보세요. 근데 나는 무진에 내려갈 때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몇 마디 입에 소리를 낸 외에 보면 투덜댄 것도 무진에서는 항상 자신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경험에 의한 접근만. 그럼 무진이라는 공간은 나한테는 어때요? 나한테. 응? 과거 상실. 뭔가 상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여기로 내려가는 게 별로 반갑지는 않아.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소설을 읽을 때 소설은 결국 인물들의 이야기잖아요. 인물들이 어떤 사건을 만나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 그래서 그 갈등을 축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어떤 운명이 결정이 되죠. 그러면 그게 주인공이냐, 악인이냐 그런 것도 그 갈등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서 선과 악이 구분이 되고 또 어떤 식으로 갈등이 마무리되는가에 따라서 그 소설의 결말, 주제의식 같은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떤 소설을 읽다 보면 중심 인물이 있고 또 주변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이제 주인공만 좀 관심 있게 보지만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고급 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인물들도 살피셔야 돼요. 주인공 위주로 읽는 거는 되게 좀 저처음까지는 좀 그렇고 그냥 초딩 독서. 네, 이제 그 우리가 흔히 그 흥부정 같은 경우 그 주인공은 흥부지만 놀부도 어때요? 역할은 중심입니다. 놀부가 더 중심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 변형된 이야기들 속에 보면 놀부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들도 창작이 새롭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심 인물은 작품에서 주인공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중심 인물이라고 해요. 당연히 중심 인물이 주가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변 인물들도 잘 살펴요. 빛나는 조요. 네, 바로 그런 거죠. 염라라 같은 존재. 지난번에 폭삭 소가수다에서 염라 같은 존재는 주변 인물이지만 정말 빛나는 조연들이 거기 보면 빛나는 조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 작품 속에서 빛나는 조연들이 여러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중심 인물은 일단 누구예요? 찾기 쉬운 거. 누구지? 그 사람 무진으로 가시는 분이 누구야? 윤희정. 그죠? 윤희정은 당연히 주인공이고 또 하인수 또 뭐 이 정도면 네. 뭐 거의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주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주변 인물 중에서도 뭐 보면 조가 있고 학선생이 있고, 네. 그죠? 그다음에 잘 보이지 않는 인물들이 또 있을 거예요. 누가 있을까요? 아까 죽은 여자, 그죠? 술집 잡고, 또 그 잡고 이전에 있어요. 누구? 광주역에서 만났던 미친 여자. 아, 그러네. 내가 자 여기 보면 자 163쪽에 보면 밑에서 한 7, 8번째 줄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중간쯤에 보면 일단 어둡던 세월이 일단 지나가 버린 지금은 나는 항상 거의 무진을 잊고 있었던 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진에서 나는 떠나서 지금 서울이라는 공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진이라는 거를 잊어버리고 좀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아침, 이른 아침, 한 7, 8번째 줄에 광주에서 기차를 내려서 역분해를 빠져나올 때 내가 본 한 미친 여자가 그 어두운 기억들을 확 잡아 끌어당겨 내 앞에 던져주었다. 이런 문장입니다. 자, 근데 그 여자를 묘사하는 다른 문장들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옆에 뭐 구두 닦이나 거지 아이들이 그 여자를 가서 놀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공부를 많이 해서 돌아버렸대. 아니야, 남자한테 채워서 야, 저 여자 미국 말도 참 잘한다. 물어볼까? 어떤 아이는 가서 뭐 젖가슴을 툭툭 찌르는 그런 장면 나오고, 그죠?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 단락 끝에 그 여자의 비명이 옛날 내가 무진의 골방 속에서 쓴 일기의 한 구절을 문득 생각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오냐면 6.25 때 내가 무진에 내려가서 골방에서 지냈던 이야기가 들어와요. 그 이야기들이 다 어떤 얘기들이에요? 응? 나는 걸어서 기차도 못 타고 걸어서 천리길이 넘는 데를 걸어서 서울서부터 무진까지 그죠? 걸어서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나를 골방에 가뒀죠. 네. 아마 외아들이니까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나를 가뒀지만 그때 내가 느꼈던 그 감정 같은 건 뭐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자기 친구들 또는 자기 후배들도 학도 위원분으로 막 나가고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네. 그럴 때 자기는 골방에 숨어가지고 지금 모른 척하고 있는 거잖아. 그럴 때 느꼈던 그 나의 심리가 어떻겠냐는 얘기야. 이상과 현실을 어떤 자기 모멸감이라든지 수치감이라든지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165쪽에 보면 네 번째 줄에 국무렵에 쓴 나의 일기장들은 그 후에 태워버려서 없지만 모두가 스스로를 모멸하고 우여고 웃으며 견디는 내용이었다. 어머니, 혹시 제가 지금 미친다면 대강 다음과 같은 원인들 때문일 테니 그 점에 유의해서 저를 치료해 보십시오. 이렇게 미친 것만 같은 거예요. 그죠? 그 미친 것만 같았던 그 골방에 갇혀서의 그런 세월. 그래도 그 와중에 또 뭐예요? 수음이라는 걸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은 도대체 이거 왜 집어넣어? 자, 본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은 숨쉰다라는 얘기를 수음이라는 걸 통해서 하는 거죠. 자, 이 미친 여자는 그래서 지금 나한테 뭐예요? 내 과거를 갖다 확 끌어당겨주는 나의 옛날의 모습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작품 중에서 이 동일시라는 용어를 써요. 동일시.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나와 똑같아지는 느낌 같은 거죠. 시 속에서는 우리가 감정이입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를 들면 그 김소월의 초원 같은 시에 보면 수산마루에 해는 걸렸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이런 표현. 그 사슴의 무리가 슬피 운대요. 그럼 사슴이 즐거운 건지 슬픈 건지 우리 모르잖아. 걔네들은 즐겁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수 있잖아. 근데 왜 화자는 사슴의 무리가 슬피 운다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슬프니까. 내 감정이 사슴한테로 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일종의 동일시. 그래서 그걸 우리는 시에서는 감정이입이라는 표현을 써요. 감정이입. 객관적 상담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첫 번째 동일시라는 인물이 바로 미친 여자예요.
그래서 미친 여자를 통해서 나의 과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밤에 만난 사람들 보면 166쪽에 보면 여기 그 신문사에서 만난 사람들 이건 다 주변 인물들이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작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 다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 그래? 거만하게 생겼는데 166쪽 출세했다지 옛날 폐병 다 말조림표로 있어요. 그럼 뭐야? 말조림표로 있다는 거 뭔가 말이 지금 많이 있는 거지만 생략시킨 거잖아. 그죠? 그럼 왜 이런 생략을 시키는 거예요? 어? 뭔가 지금 수많은 말들이 그들 사이에서 오고 가고 있는데 그 얘기들은 다 어떤 얘기들이야? 나의 본질과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문이나 껍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다음 쪽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 세 번째 줄에 나중에 그 소용돌이 밖으로 내던져졌을 때 자기들이 느낄 공허함도 모른다는 듯이 수근거리고 수근거리고 또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껍데기 뿌린 말 같은 거를 하면서 과연 자기한테 뭐가 남겠어요? 응? 우리도 뒷담 까는 거 좋아하잖아. 근데 뒷담 까고 나면 뭐가 남아? 그잖아요. 우리가 다음에 윤동주 시인 하겠지만 윤동주 시인의 장점이 누구의 뒷담을 전혀 안 깐다는 거예요. 그걸 뒷담 까는 걸 본 적이 없대요. 그런 사람이 훌륭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뒷담 같은 거 아무리 까봐야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고 내 정신 건강에 뭐가 남겠냐는 얘기야. 뭐 그 사람이 출세했대지 부자랑 이분이랑 뭐 결혼해갖고 어쨌든 출세했대지 그 부러워해서 뭐가 남는데. 그렇죠. 그런 이런 말의 수용놀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질없는 그죠? 대화, 아무 의미 없는 대화 속에 부질없음 같은 거. 남의 것에 쓸데없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근데 그 악플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잖아. 네? 악플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잖아. 악플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요즘은 심하죠. 악플 달고 뒷담 좋아하는 자녀분이 되면 트루먼 악플 사건이라는 책을 읽혀보세요. 애들 읽기 좋아요. 무슨 책이야? 트루먼 스쿨 악플 사건. 트루먼 스쿨 악플 사건. 중고등학교 애들 읽으면 딱 좋은 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신문사에 나와서 이제 이 박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박이 찾아와서 함께 조합해 가잖아요. 거기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세무서 직원들. 이 세무서 직원들도 신문사 사람들이랑 뭐 별로 네. 다를 거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다 같은 공통부류를 묶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자, 거기서 이제 하인숙을 만나게 돼요. 그죠? 근데 하인숙의 말의 특징이 있죠. 어떤 말이죠? 하인숙 뭐? 내가 대학 다닐 때. 내가 대학 다닐 때. 자, 이게 60년대라고 한다면 이 시절의 대학이라는 건 어때요? 몇 프로나 대학 갔을까요? 요즘 뭐 70, 80%가 대학교 가는 시절이 됐지만 이 시절에 더군다나 여성이 대학을 갔다? 어마무시한 거죠. 아마 20%가 갔을까? 그 당시 대학 남자를 통틀어서 그 정도 20%도 잘 못 갔을 것 같아요. 이 시절에. 자, 그러던 시절에 대학 나왔다는 거는 엄청나게 이제 고학력인 거죠. 그 세무서장 조도 대학을 못 나온 사람이에요. 박도 대학을 나와서 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작품에 나와요. 사범대학 나온 사람들한테 뭐 밀려서 이런 소리가 나와. 그런 걸 봐서 교원 자격증, 고등학교 졸업하고 옛날에는 교원 자격증 같은 걸 따면 교사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박이나 조나 모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학을 안 나와요. 하인숙은 어때? 그런 사람들과 지내면서 그래도 나는 니네들과 부류가 달라라는 그런 어떤 자의식 같은 거겠죠. 그래서 말끝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근데 여기서 그 졸업 연주회 때 나비 부인 중 어떤 개인나를 불렀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졸업 연주회를 그리워하고 있는 듯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럼 어떤 개인날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야지 이게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얘기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푸치니 오페라인데 이게 이제 1858년에 이제 미국의 작가가 자기 누나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소설로 형상화한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푸치니가 곡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 때 개항을 하잖아요. 개항을 해서 미군들이 들어왔는데 미군의 그 중위, 해군 중위가 그 핑커틴이라는 해군 중위가 있어요. 그 중위가 15살짜리 일본 초초야라는 여성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그 결혼은 진심에서 우러나는 결혼이 아니고 핑커틴 입장에서는 잠시 데리고 놀고 싶은 그런 결혼이었던 거야. 그렇지만 동양적 사고관에서 우리 일본도 유교 문화니까 동양적 사고 속에서 결혼이라는 거는 끊을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일부정사. 진정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초초야는 진정한 결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핑거틴은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임무가 끝났을 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초초야는 혼자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까지 낳았어. 아기까지 낳고 기다리는데 돌아오질 않아. 떠난 지 3년이 될 동안 매일매일 그리워하고 있어요. 자, 어느 날 맑게 개인 어느 날 배가 한 척이 들어와요. 초초야는 기쁘죠.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왔구나. 그래서 희망의 기대에 부풀어요. 돌아는 왔어. 근데 결혼을 해서 부인을 데리고 그리고 둘 사이에서 난 자식만을 자기가 데려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초초야는 너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자살하면서 끝나요. 자, 이제 무진개인이랑 연결을 해보세요. 설명 다 드렸죠. 하인숙이 주인공 남자하고 이렇게 불륜이긴 한데 그렇게 관계가 이어지고 그래서 서울로 불러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불러주지 않잖아요. 근데 편지를 마지막에 쓰기는 했는데 불러주겠다. 근데 그걸 찢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뭐 그랬지만 실제로 자기가 그 생활 돌아갔을 때 불러줄 수 없고 그리고 부인이 있잖아요. 그거랑 내용 좀 비슷하고 그렇게 뭐 연결지면 돼요. 그렇게 연결지면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에서 뭐 독선이라는 얘기 가끔 하잖아요. 독선이라는 건 다음에 그렇게 갈 것이다라는 걸 미리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제목 속에서도 이미 이 오페라 내용 속에서도 이 하인숙이 어쩌면 초초야 같은 인물이 되는 거죠. 결말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있나?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장치 하나도 허투루 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렇게나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그 세무서 직원들은 저도 그렇고 하인숙한테 노래를 하나 불러달라고 해요. 신청곡은 목포의 눈물. 그죠? 자, 그럼 Bluetooth mode.
밝게 개인 날이면 배가 이제 울 거라는 기대감에서 부르는 초조해가 부르는 그런 노래예요. 지금 제가 이 노래 들려드린 건 이 오페라의 이 마리아 칼라스라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이제 그 성악가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불렀던 노래고, 자 또. 지금 오페라하고 이 목포의 눈물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우리의 정서에는 목표의 눈물이 맞는다. 그렇죠. 이제 이게 저는요 네. 이런 것도 네. 우리나라가 만약에 네. 그 경제적으로 나라의 어떤 미국같이 어떤 그런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 이런 노래들이 세계적인 어떤 이런 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케이팝 많이 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니 성악이라는 거하고 이 대중가요는 완전히 다르죠. 네. 오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아까 들었듯이 그냥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어떤 기교 같은 게 특별히 없어요. 그냥 쫙 뻗어나가는. 근데 이런 그 대중가요는 어때요? 이런 꺾임이 있고, 그죠? 이렇게 어떤 기교 같은 걸 많이 부리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 보이죠, 그죠? 근데 하이수기 팔레요 여기서 물론 문화 속에서 우열을 가린다라는 건 되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뭐 성악이 우월하고 대중가요는 자열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는 없지만, 근데 보통 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특히 성악을 하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대중가요라는 건 어때요? 한참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이 자리에서는 성악이라는 건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수준에 맞는 노래는 목포의 눈물이었던 거죠. 근데 성악의 목소리로 목포의 눈물을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이 어떨까요? 좀 연상을 해보세요. 실제로 김성욱 작가가 아마 이제 제가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인데 이 장면을 실제로 경험을 한 거예요. 어느 그 술자리에서 성악을 공부한 여자가 유행가를 부르는데 자기한테 그 장면이 너무 그로테스크했다. 너무너무 기괴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하고 노래하고 맞질 않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마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날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도 있지만 이 여자가 어떤 이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택하는 이런 모습들이 힘겨운 모습들. 그럼 이런 힘겨운 모습은 결국 어떤 모습이에요? 무진의 모습인 것도 한 거예요. 무진이라는 공간이 안개잖아. 안개. 네. 안개라는 자체가 어때요? 우리가 뿌옇잖아. 안 보이잖아. 네. 보이질 않아. 뭔가 내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뭔가가 없어. 그래서 항상 뭔가 모호하고 어떻게 보면 신비하기도 하고 환상적이기도 하고 좋은 면들도 있지만 뭔가 모호해. 정체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감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 환속의 정체성도 이 무진이라는 공간 속에서 감춰지는 거죠. 자, 그런 장면을 좀 보여주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174쪽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새로운 양식의 노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양식은 유행가가 내용으로 하는 청승맞음과는 다른 좀 더 무자비한 청승맞음을 포함하고 있었다. 무자비한 청승맞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개인날의 그 절규보다도 훨씬 높은 옥타브의 절규를 포함하고 마치 광야의 냉소가 스며있고 시체가 썩어가는 듯한 무진의 냄새가 섞여있다 이런 표현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자, 하윤숙이가 이제 그 집을 받아내 줄 때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냥 이름을 불러달라. 오빠라고 부르겠다. 그러면서 나를 서울로 데려다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럼 서울이라는 공간도 이제 일단 뭐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 왜 하윤숙이 처음 보는 나한테 이런 얘기들을 할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180쪽에 보면 밑에서 둘레 6번째 줄에 한번 보세요. 자, 그 여자는 서울에 가고 싶다고 했다. 그 말을 그 여자는 안타까운 음성으로 얘기했다. 나는 문득 그 여자를 껴안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아니, 내 심장에 남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일단 무진을 떠나기만 하면 내 심장 위에서 지나져 버리리라. 왜 끌어안고 싶었을까? 갑자기 왜 욕정을 느끼? 내가 변태라. 내가 성적 욕망이 너무 강한 사내라 그럴까요? 왜 그런 거야 이거? 자기 처지가 비슷한. 그잖아 이거. 내 답이 동시되는 인물이잖아요. 내가 무진에 있을 때 늘 미쳐가고 있었듯이 이 여자도 무진이라는 공간 속에서 이렇게 미쳐가고 있잖아요. 아리아를 불러야 될 여자가 목포의 눈물을 부르면서 대주지 않는 사람들한테 비위를 맞추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암담한 현실. 그래서 이 현실에서 벗어나서 서울로 가고 싶은 거고, 그런 모습을 나는 봤기 때문에 이 여자도 결국 나와 같은 여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어떤 욕망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동일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자살한 여자 술집 잡고 얘기 나와요. 술집 잡고 왜 여기도 중요한 얘기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여자 왜 죽어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순경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군데요? 물어보니까 182쪽에 보면 밑에서 5번째 줄 있는데 순경이 흥미없는 말투로 그래요. 읍내에 있는 술집 여자입니다. 초여름이 되면 반드시 몇 명씩 죽지요. 저 계집애는 아주 독살스러운 년이어서 안 죽을 줄 알았더니 저것도 별 수 없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무진이라는 공간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 여자를 통해서 또 보여주잖아요. 무진에 있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미쳐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독해서 안 죽을 줄 알았는데 별 수 없는 그런 여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나와요. 다음 쪽에 183쪽의 중간쯤에 보면 나는 그 여자를 향하여 이상스레 정욕의 끓어오름을 느꼈다. 뭐 시체를 갖다가 뭐 시간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이 있냐는 얘기야.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응? 그잖아요. 그러면 이런 미친 여자를 통해서 하윤숙을 통해서 술집 착고를 통해서 자기의 내면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을 윤희 중에 내면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들인 거지 그냥 들어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조금 되세요? 자, 이 조라는 녀석은 되게 웃기죠? 그죠? 너 하윤숙 좋아하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해요? 내가 접다 이 여자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뭐 뒷조사까지 다 했잖아. 알아봤더니 뭐 고향에 아무도 없고 죽어도 누구 하나 찾아올 사람 없다. 그러면서도 또 어때요? 전에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결혼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면서 거절하더라. 그러니까 오로지 욕망만 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정한 애정이 바탕이 되는 그런 욕망이 아니고 그냥 단지 하룻밤 지내고 말겠다라는 그죠? 심시풀이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그런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런 아까 조나 신문사, 세무서장 직원 이런 사람들은 전부 그런 세속적인 인물들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들로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좀 뒤로 가보면 아까
여기서 뒷부분에 보면 그 예전에 잠시 자기가 있었던 그 방갈로 집에 가서 같이 그 몸을 섞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그게 그냥 불륜일까? 불륜을 위한 장치로 그냥 갖다 놨을까요? 그거? 그냥 뭐 우리 어른이니까 같이 얘기해봐요. 내가 누군가한테 몸을 허락한다는 게 그게 아무 일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건 엄청난 일이잖아. 그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나 애정, 뭐 모든 게 다 바탕이 됐을 때 그때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럼 하인숙도 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는 거고, 내가 또 그 여자, 내가 왜 그럼 하인숙한테 그런 행위까지를 갔을까라는 거죠. 그 지점이 더 중요하죠. 내가 왜 하인숙이를 그렇게 했을까죠. 하인숙이 먼저 나한테 대들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다가간 걸 텐데. 내가 왜 하인숙한테? 하인숙이라는 여자는 지금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고 그것을 끌어내어 줄 수 있는 하나의 동아줄로 그 남자를 보는 거고 남자도 이 여자의 상황을 아니까 자기가 그걸 구해주고 싶고 자기가 그걸 탈출하고 싶듯이 이 여자한테도 그 탈출구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때까지 그렇게 하지는 결국은 못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는 못했지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맞는 하고 거고 싶었던 거. 윤희중한테 하인숙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나의 모습이야. 네. 내가 찾고 싶어하는 모습인 거야. 과거에 나. 과거에 나는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인숙이처럼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나도 서울이라는 이 공간을 벗어나서 이쪽으로 해가 있는 공간으로 가고 싶었던 그 모습. 내가 그렇게 열망했던 이쪽을 쫓던 그 시절에 나와 지금의 하인숙이 뭐가 다를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단순히 뭐 남녀가 이렇게 뭐 어떻게 합쳐졌어 불륜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입장, 윤희정의 입장에서는 그 여자를 나로서 인식을 하는 거고 또 다른 나, 또 다른 내 자아고 그래서 그 여자를 구원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섹스를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랑이 정말 지극한 감정이 섹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바라본다면 뭐 그렇게 무리한 장면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장면이다.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그러면 왜 띄워놓고 갔을까라는 그 지점인지 좀 납득이 안 갈 수가 있죠. 그거 납득 가는데요. 우리가 요즘 하도 막장 드라마가 네. 많아가지고 그렇지만은 이 시절에도 이 사람 이해가 가요. 가죠. 가죠. 충분히 가죠. 봐요. 마지막 보세요. 192쪽에 보면 이 나는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191쪽에 하인숙이 이제 나중에는 그 관계가 끝나고 나서 그러잖아요. 난 이제 서울에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191쪽에 보면 전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 일주일 동안만 멋있는 연애를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헤어지면서 여자가 말했어요. 자, 윤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지만 내 힘이 세니까 별 수 없이 내게 끌려서 서울까지 가게 될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뭐 한번 어떻게 내가 너를 가졌으니까 뭐 그냥 형식적으로 해주는 그런 말일까요? 아니죠. 이건 진심이었겠죠. 진짜로 내가 널 끌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 있었는데 이제 192쪽에 당신은 무진을 떠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부 한 통이 왔어요. 그죠? 전부 한 통이 왔는데 아내한테 오는 거예요. 27일 회의 참석 필요. 급 상경 바람하고 영하고 왔어요. 자, 거기 193쪽 보세요. 자, 그
네 번째 줄에 모든 것이 흔히 여행자에게 주어지는 그 자유 때문이라고 아내의 전부는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뭐 지금 하윤숙이 만나서 그런 행위했던 거 그런 게 여행자한테 주어지는 자유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니야. 내 진짜 내 자아 본질, 나의 순수성 그걸 나는 찾고 싶은 거야. 이런 얘기예요. 자, 모든 것이 세월에 의해 내 마음속에 잊혀질 수 있다고 전부는 말하고 있다. 과거는 잊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처가 남는다고.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내 본질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랫동안 우리는 다투었다. 현실과 이상 속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자, 그래서 전부와 나는 타협안을 만들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무진을, 안개를, 외롭게 미쳐가는 것을, 유행가를, 술집 여자의 자살을, 배반을, 무책임을 긍정하는 거죠. 그 무진이라는 공간은 무책임이고 배반이고 이런 단어들로 귀결되는 거고, 여기는 반대로 뭐 책임감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라는 표현을 써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결국은 나는 뭐야? 여기 와서 내 과거에 이런 미친 여자 술집 작가의 모습을 통해서 과거의 모습도 상기하지만 또 한윤숙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순수했던 내 젊은 날의 한 시절을 다시 되살릴 수가 있었는데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도 있었죠. 그건 어떻게 보면 나의 이상이야. 그런데 전부는 지금 나한테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 여기서 머물 때가 아니야. 현실 속으로 빨리 와. 현실로 나를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전부와 편지의 차이점이에요. 전부라는 건 어때요? 딱 핵심적인 요약만 딱 해서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거고, 편지는 어때요? 편지는 뭔가 세상 감정 같은 걸 담아서 나의 마음을 표출할 수 있는 게 편지잖아. 편지와 전부의 차이점이긴 하죠. 그래서 나는 편지를 썼다가 결국은 찢어버리잖아. 전부한테 굴복하는 거잖아. 자,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마지막 단락 보면 그러나 나는 돌아서서 전부의 눈을 피하여 편지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뭔가 다시 내 마음을 찾고 싶은 그런 욕망이 내면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밑에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저 자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 자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어렴풋이나마 사랑하고 있는 옛날의 저의 모습이다. 저는 옛날의 저를 오늘의 저로 끌어다 놓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듯이 당신을 햇볕 속으로 끌어놓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할 작정이다. 진심으로 애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소식드리면 당신은 무진을 떠나서 제게로 와주십시오.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해요. 그러고는 읽어보고는 찢어버리죠. 자, 이게 맨 마지막 문장이 그래서 그렇잖아요. 당신은 무진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결국 그런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의 근원이 뭔 거예요? 내가 결국은 한숨, 내가 내 어쩌면 나의 자아를 또 그냥 밀어내는 거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자아, 순수하고 싶은 그런 나의 이상적 자아를 밀어내고 서울이라는 욕망의 거리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 그런 나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런 얘기죠. 어때요? 이렇게 읽으니까 무슨 거예요? 네? 정말 좋은 것인데. 좋은 작품이죠. 그죠? 괜찮죠? 좋은 작품이죠? 근데 무슨 부분은 계속 여운이 남았어요. 이게 나중에 한식으로 다시 만나지 않을까 이런. 요즘 막장이 이게 그 어렵지 않아 그거. 영희님이 무진기행 2를 쓰면 그거 어려워. 만나면 되지. 만나게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해도 막 그래서 동승로에서도 만나고 그럼 이 저 충정로로도. 할아버지가 없어져 버리는데요.
해야지. 수고. 약간 이렇게 전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좋은 작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기체예요, 유기체. 살아서 꿈틀거려요. 이거 보면 허투루 들어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네. 다 뭔가 이게 연결이 되고 그 연결되는 지점들을 내가 잘 찾아서 읽으면 정말 그 의미가 풍부해지고 좋은 작품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빈집하고 내용 좀 비슷하지 않아요? 아마 윤희중이가 돌아가서 시를 썼대요. 빈집 같은 시를 충분히 쓸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 않아요? 맞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만약에- 사람 일상이 늘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일상이 예. 항상 빈집을 가슴에 묻어놓고 그렇죠. 살았을 그러니까 윤희정은 어찌 보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가십거리로 씹어대는 그 이야기들이 본인이라고 못 느끼겠어요? 알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뻔뻔할 수 있다면 뭐 그냥 무시하고 살겠지만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뻔뻔해질 수가 없잖아,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늘 자아는 어때? 괴롭죠. 맞아. 괴로우니까 무진이라는 공간이 어쩌면 잠시 나를 도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 내가 잠시 도피했지만 근데 현실은 어때? 내가 여기는 이상적인 공간일 수는 있지만 내가 여기서 그렇다고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또 아니야. 왜? 너무 항상 내가 나를 또다시 미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순수하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나를 미쳐가게 하는 그런 공간인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또 벗어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서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쓸쓸한 이야기예요. 뭐 왜 작가들이 이 작품을 좋아하는지 아까 어떤 그 평론가가 감수성의 혁명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참 그 비유 같은 것도 참 잘하고 그 다음에 감각적인 문체 우리가 감각이라는 표현 쓰는데 뻔히 감각이라는 거는 시에서 많이 표현을 해요. 감각적인 문체는. 근데 소설에서도 이런 감각적인 문체 같은 거를 굉장히 잘 활용한 그런 작가예요. 물론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이효석의 메밀꽃 필모랩에서도 일부 부분에서 그런 굉장히 감각적인 문체들을 활용한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작품은 거의 많은 부분들이 그런 감각적인 문체들을 잘 활용하면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이게 만연체 문장이 많아서 호흡이 길기 때문에 잘 따라가지 않는 그 흐름을 좀 이렇게 놓쳐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끈기 있게 잘 따라가면서 읽어야 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해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또 의미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그 서울 1964년 겨울하고 그다음에 역사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안에 역사. 역사가 또 되게 좋은 작품이거든요. 그 역사하고 두 작품을 할게요. 역사. 여기 역사라는 건 힘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라 역사가 아니고